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자치지역을 독립국가로 선포하고 러시아군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을 두고 침공의 시작이라며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두 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연구들에서는 코로나19 1차 부스터샷까지만 맞아도 오랫동안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19명이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들을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라 재외유권자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이 소식 투표 장소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서경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뉴욕 총영사관 8층에 마련된 투표소. 오늘 오전 투표소 설치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투표 업무를 지원하는 운용 요원들 교육을 진행하는 등 투표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전 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사전 신고 신청 절차를 마친 유권자 22만 6,16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본인 확인 작업을 하고 이어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도구를 이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 신청한 유권자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카드와 유효한 비자 등 한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분들은 일반 신분증 외에 국적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비자라든가 영주권 증명서, 즉 영주권 카드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총영사관 투표소는 내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베이사이드 팰리세이즈 팍, 테너플라이에 설치되는 추가 투표소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며 투표 시간은 같습니다.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자치지역을 독립국가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전격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진짜로 평화유지군 명분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방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한복판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TV로 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 자치 지역인 도네츠크, 루안스크를 독립국가로 선포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 투입을 전격 명령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이 재개된 분쟁 지역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였고 니키타 후르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독립국가 자격을 부여한 건 실수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도네츠크, 루안스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이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수장도 러시아와의 우호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이들 지역에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러시아군 투입을 명령했고 이번 군 투입은 이들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낀 신세인 우크라이나는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구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했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독립 인정을 침공의 시작으로 규정을 하고 금융기관 등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설픈 푸틴의 전략에 속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당분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고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파견한 데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독립 인정을 우크라이나의 큰 덩어리를 잘라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근거를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확실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독립국가 선언으로 러시아는 부정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반하게 움직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는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한 미국의 제재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형 금융기관 두 곳에 완전한 제재를 시행한다며 VEB와 군사은행을 꼽았고 러시아 국채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는 서방 자금 조달로부터 러시아를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러시아는 더는 서방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시장 또는 유럽 시장에서 신규 국채로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이 나라마다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다소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백신 2차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에서는 1차 부스터샷까지만 맞아도 오랫동안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명 의학 전문지들에 게재된 여러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부터 부스터샷까지 총 3회를 접종한 경우 접종자는 오랫동안 코로나19 중증과 사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이들 접종자는 앞으로 몇 년간 추가 접종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웰이 펜실베니아대 면역학 연구소장은 추가 접종에 따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65세 이상 또는 고위험군의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 백신을 3회 접종하면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다양한 항체가 생성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지난 한 달간 최고 권위 저널에 게재된 최소 4편의 논문에 따르면 항체뿐 아니라 인체의 다른 면역 체계도 몇 달 내지 몇 년간 바이러스를 기억해 파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처의 관련 논문을 게재한 케이프타운대 면역학자 웬디 버거스는 T세포 반응은 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항체의 경우 몇 달 안에 뚜렷하게 감소하는 데다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핵심 부위 2-3곳만을 인지하는 반면 T세포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훨씬 더 많은 부위를 탐지할 수 있어서 새 변이도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낮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낮은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선천성 면역 체계를 더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어른보다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가 선천성 면역 체계를 더 사용한 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천성 면역 체계란 항원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해 신체가 1차적으로 면역 반응을 내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해로운 미생물이 코로 들어왔을 때 나오는 콧물 등이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아동과 성인 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차이를 연구해온 캐번 헤럴드 예일대 면역생물 내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선천성 면역 체계를 대포나 성벽, 해자 등 중세시대의 요새시설로 2차 방어선인 적응성 면역 체계는 요새 안쪽에서 대기 중인 병사로 비유했습니다.
적응성 면역 체계는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T세포나 B세포를 통해 과거에 침입했던 미생물이 어떤 약점을 지녔는지 기억하고 분별해 대응합니다. 반면 선천성 면역 체계는 이런 분별력과 기억 능력이 없지만 더 빠르고 기계적으로 침입자를 공격해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냅니다. 캐번 교수가 지난 2년간 그의 아내이자 소아 감염병 의사 베시 헤럴드와 함께 연구한 결과 아이들에게는 선천성 면역 체계에 속한 일부 물질이 더 많아 해당 면역 반응도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에 주목했는데 선천성 면역 반응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어른보다 아이에게서 더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확산 기간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들에게 원격 근무는 이미 보편적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근무가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적지 않고 불안과 우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에는 원격 근무가 보편적인 것이 됐지만 사무실 근무가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1997년에서 2012년생인 Z세대는 대부분 팬데믹 기간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실이 폐쇄된 상황에서 직업을 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 원격 근무를 원하지만 단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센토 니시자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9%는 최소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원격 근무로 하고 싶다고 대답하면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원격 근무로 인해 불안과 우울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니시자키 교수는 불안과 우울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좋은 모습만을 볼 수 있어 스마트폰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Z세대가 이런 불안과 우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사관리 컨설팅 기관인 인적자원관리협회 조니 테일러 회장은 원격 근무는 일터에서 직업적 관계를 맺을 기회뿐 아니라 친구나 연인을 사귈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을 지정해 동료들과 대면할 기회를 만드는 등 기업들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동포들의 위상이 높아진 까닭인지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어 채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의원 19명이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들을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서경희 아나운서가 뉴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상원의원 19명은 지난 10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부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연방기관에 언어 이용 계획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언어 이용 계획은 중요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소프 의원이 작성한 이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라파엘 워녹, 태미 더거스, 메이지 히로노 등 상원의원 19명이 서명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700만 가구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고 특히 집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족은 100만 가구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정보 서비스를 한국어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가스를 넣으려면 주유소에 써있는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에 근접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급등의 재상성 문제로 버림받았던 셰일 유전들도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시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저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지난 2020년대 중반 벌어졌던 오클라호마주 아나타코 지역과 콜로라도주 DJ 지역 등의 셰일 유정에 셰일 업체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대형 셰일 업체들은 아직 투자 확대를 자제하고 있지만 중소 셰일 업체들은 채산성 문제로 포기했던 셰일 유정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차타오크 프로덕션은 아나다코 지역에서 시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고 대형 시추 장비 임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크레센트 에너지는 유타주 유인타 지역에 8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해 올해 안에 2개의 시추 장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나타고 지역의 셰일 유정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를 넘지 못했던 지난 2020년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시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인 엠베루스에 따르면 아나다코 지역에서 가동 중인 시추 장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평균 7개에서 현재 46개로 급증했습니다. DJ 지역의 가동 시추 장비도 2020년 평균 4개에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대형 셰일 업체들은 아직도 투자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즌 에너지는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현금 유동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한 남성이 맨몸으로 벽을 타고 불타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아이 2명을 구해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시민들이 스파이더맨 같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의인들이 있어 그래도 살만한다고 합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메사 경찰은 화재 신고를 받고 인근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이미 건물에는 불이 번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경찰은 진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창문 가까이 오라고 소리 지르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좁은 골목에서 나타난 한 남성은 경찰에게 사다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재빠르게 주변 구조물을 이용해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담장 위를 뛰어오른 남성은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날렵하게 건물 2층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이후 에어컨 유닛 위에 발을 딛고 맨손으로 유리창을 깬 뒤 이를 뜯어냈습니다. 창문으로 몸을 던진 그는 잠시 뒤 기저귀를 찬 아이를 안고 나왔고 아이를 1층 경찰에게 넘겨준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두 번째 아이를 안고 무사히 나타났습니다. 각각 6살, 2살인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무사히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바디캠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영상을 본 시민들은 스파이더맨 같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 외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서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SNS 앱이 공개되면서 이 트루스 소셜 앱이 어제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은 대통령의 날인 어제 0시 직전에 앱스토어에 공개됐고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기 SNS를 제치고 다운로드 1위 앱에 올랐습니다. 다운로드 수요가 급증하자 트루스 소셜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대기자 명단에 올린다고 공지했고 앱 사용을 위한 계정 등록 과정에선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시 시도해달라는 오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 앱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퇴출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라인 영향력 회복을 노리고 만든 SNS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자 그의 계정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류 SNS 계정 활동이 중단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새 SNS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데빈 누네스가 이끄는 벤처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트루스 소셜을 개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SNS가 진실을 전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책전국재단이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이민당국의 L1B 주재원 비자 거부율이 평균 28.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청자 10명 중 3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이 신규 신청의 경우 4%, 연장 신청은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주재원 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 회계연도에 34.4%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아시안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안 단체들에게 총 $1,000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한인가정상담소, 민권센터, 퀸즈 YWCA 등 한인단체 4곳을 포함한 59개의 아시안 단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모두 $680만 지원받게 됩니다. 또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 가족연합이 $100만 이상을, 차이니스 아메리칸 플래닝 카운슬이 $70만 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어제부터 지하철 안전 강화 대책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지하철역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115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22% 증가했습니다. 뉴욕시는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한 비상업용 부지에 있던 한 새무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코넬대학교 동물건강진단센터가 샘플 테스트를 했고 아이오와주 에임스 소재 연방농무부 실험실이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보건당국은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된 서포 카운티 부지를 검역한 후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새 개체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미군의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시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제는 봄 기온을 보이다가 오늘은 온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만 내일은 다소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고국의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고국의 국민들이나 동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